땅에 백두산 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습니다. 그 성스러운 땅을 밟아보지 않고서는 그 고귀한 몫을 알지 못하고서는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후손이라 할 수 없고 우리의 리상도 실현할 수 없기에 북방의 사나운 문보라를 길들이시며 우리 원수님 해초가신 백두의 혁명 전구, 혁명의 명맥이 높이고 무궁무진한 애국여론이 끌어솟는 백두산 대학으로 끝없이 다름쳐가는 우리 인민입니다. 버천보 혁명 전적지에 대한 우리의 기행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버천보 전투를 조직 진행하신 버천군 읍거리로 이어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여기 버천보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건 1870년대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때 살길 찾아서 북간도로 가던 하전민들이 정착하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도에 갑자기 주민이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일제가 농사시험장 북선지장, 북부조선 일대에 있는 농사시험장 이란 뜻입니다. 이걸 여기 버천보에 내오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강제로 많이 끌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천보 전투 전에는 세대수가 300여 세대, 인구수로 보면 1380여 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 일대에서는 비교적 큰 부락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장을 버천보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한자로 보면 넓을 버자에 하늘천자, 보루 버자를 써서 하늘 아래 첫 동네에 있는 군사요충지란 뜻입니다. 당시 버천보에는 면사무소, 경찰관 주재소, 농사시험장, 우편소, 산림보호구 등 이런 기관들이 다 들어앉아 있었는데 이 기관들은 다 인민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기 위한 일제의 말단 식민지 통치기구들이었습니다. 주민 불악이 형성되고 살림을 폈다고 해서 사는 것이 다 생활의 보금자리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살든 불행과 고통의 그림자가 숙명처럼 따라다니던 것이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들의 비참한 처지였음을 우리는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제의 면사무소입니다. 본래 우리 버천보는 함경남도 갑산군 버해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일제가 이거장 사람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1934년에 버천면을 따로 내오고 바로 이곳을 면소재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면사무소라고 할 때는 일제 식민지 통치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말단 통치기구였습니다. 이놈들은 우리 인민들이 제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주와 퇴고 통제를 악착스럽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온갖 세금을 다 깡굴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놈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부과한 세금 종류에는 국세와 도세, 면세가 있었습니다. 국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고 또 도세는 도청에 바치는 세금, 그리고 면세는 면에다 바치는 세금이었습니다. 놈들은 이렇게 각종 명목 밑에 온갖 혈세를 깡굴이 받아내면서도 제놈들이 이 면사무소 문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압감과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물을 불에 구슬린 목재를 가지고 지어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놈들이 우리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약탈의 돛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하게 놀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일제가 1918년에 지은 경찰관 주재소입니다. 여기에는 가죽 마스크와 가죽조끼, 그리고 못판과 수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은 도구들이 있는데 놈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민들과 애국자들을 악착하게 고문했습니다. 이 가죽조끼는
물에 놓두면 불어나는데 놈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입히고 난로 옆에 세워 적기가 서서히 마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적기가 줄어들어서 사람의 몸통을 사정없이 저였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은 해산사건 때 일제에게 체포된 박달 동지가 바로 이런 가죽조끼 고문으로 이 갈비뼈가 다 부서지고 척추가 부려져 폐인으로 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가 버천보 씨가 한복판에 말단 통치기관으로서 경찰관 주재소를 들여앉힌 것은 1918년부터였다니 버천보 전투가 있기 전까지만도 근 20년 세월을 존재한 셈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만큼 이 지붕 아래서 피 터지게 곤욕을 치른 사람들은 그 올바였겠습니까? 음침하게 들어앉은 주재소의 그 어디를 둘러보나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해서 시뻘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성냥이의 야수성과 탐욕성이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유던 공도구들과 숨막힐 듯 들어앉은 감옥을 둘러보아도 억울하게 끌려와서 흉보를 당해도 그 어디 하소연할 길 없던 이고장 사람들의 서름에 젖은 신음소리에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고 그들이 흘린 피고름 자욱들이 두 주먹을 부르쥐고 일제의 죄악에 찬 역사를 절규하는 듯 싶었습니다. 일제가 경영하던 우편소와 산림경영소를 돌아보아도 알 수 있지만 온 나라가 말 그대로 철창 없는 감옥이었고 나라 없는 백성은 빼앗기고 짓밟히고 학대를 당해도 묵묵히 감수해야 하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야 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 민의 비참한 처지가 아니었습니까? 조선 이대로 영영 주저앉고 마느냐, 나라 없는 망국민으로 영원히 남아있어야 합니까? 역사의 이 물음 앞에 운명적인 대답을 주어야 했던 그 시기, 서국인민들이 겪는 비참상을 두고 누구보다 제일 가슴 아파하신 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셨습니다. 우리가 정을 잡고 혈전혈투를 벌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서광을 안겨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서국인민들에게 햇빛을 안겨주자, 희망을 안겨주자, 원수 일제의 머리 위에 불벼락을 안기자. 서부대가 아니라 대부대로 자신의 피와 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인민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원수 일제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리라 증오의 피를 용암처럼 끓이시며 인민의 원수에게 오직 징벌만을 안길 멸족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던 항일 빨지산 김일성 장군의 기상은 곧 조선의 기상, 조선의 징벌 의지였습니다. 죽은 반항도 못하고 죽고 도망치다 유치장 지붕에선 산단 같은 불길이 일어났다. 이곳저곳 관사에서도 외놈들 집에서도 반역자들 집에서도 불길이 일어난다. 캄캄한 하늘을 산산이 옥무로 찢어 쪼박쪼박 태워버리며 불길이 일더니 만세 소리 터진다. 처음에는 몇 곳에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이르고 짓밟힌 이 거리에 반항의 함성 기울리거니 암담한 이 거리에 투쟁의 불길 세차거니 이 탄알 자리들을 좀 보십시오. 그때 경찰놈들이 얼마나 혼이 나갔던지 혁명군이 탄알 자리를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서 청탄 자리들을 묘그렸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버천보 전투에서 놈들이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우편소를 다시 짓지 못하고 개인집을 얻어서 곁방살이를 하면서 업무를 보았는가 하면 농사 시음장 장장놈은 전투가 끝나기 바쁘게 사직서를 내고 본국으로 출행난을 놓았습니다. 버천보 전투는 무족을 자랑하던 적들에게 심대한 정치 군사적 타격을 주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을 밑뿌리채 흔들어 놓은 정치 대지진이 돼서 삼천리 온 강토를 뒤흔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전투를 지휘하셨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이것을 지처로 정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처가 지형상 낮은 곳에 있고 저 우쪽에 있는 전투 현장을 밤에 전투를 진행하는 조건에서 잘 살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지휘처로부터 저기 보십시오. 경찰관 주유소까지 거리가 매우 짧지 않습니까? 불과 100여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전투 정황에 따라서 전투 지휘를 용만하게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전투를 지휘하실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렇게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그루에 항철나무만이 서 있는 번번한 보통 강기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의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지휘처를 전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전투를 지휘하셨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전투를 지휘하실 때 서 있던 한 그루 항철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1955년도까지 살아있다가 콧물이 나면서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여기 지휘처를 여러 차례 찾아주시고 세상에 습격 전투를 진행하면서 전장으로부터 지휘처까지 거리가 이렇게 짧았던 신뢰는 없었다고.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듣고서도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큰 담력과 천재적 예지를 지니신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시였던가를 잘 알 수 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옴페어도 방비수단도 없는 그야말로 지용이 완전히 노출된 곳에서 전투를 지휘하신 그날의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러는 아니 우리 혁명의 준엄한 연대기들을 뜨겁게 달구어주던 잊지 못할 역사의 지명들이 떠올랐습니다. 홍기하와 대사아치기, 수완보와 1211고지의 지혜산을 비롯한 유명무명의 출령들과 고지들, 우리 수령님께서 사생결단에 의지 않고 서 계시던 보천보의 사령부 지휘처가 정녕 1930년대의 가림천 기슭에서 끝난 것이던가. 우리 장군님과 우리 원수님께서 사생결단에 의지 않고 오르셨던 초도와 몰래도, 반릉점과 오성산, 철령의 구비구비는 저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희생적인 한 생의 영석이고요. 위대한 백도령장의 혁명실록 위에 끊임없이 오르던 최전방 최전연 처소들은 오늘의 보천보 사령부 지휘처가 아니었던가. 사령부 지휘처 앞에서 천신만고로 흘러간 백두산 절수의 위인들의 한 생을 눈물겹게 되새겨보느라니 곤장동 마루 위에 피어난 저녁 노을도 압제의 오둠을 밀어내며 밤바다 위에 타오르던 그날의 버천보의 불길이 물들여 놓은 듯 싶어서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느라니 오버의 수령님께서 버천보 전투의 의의에 대해서 하시던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숭엄하게 부각돼서 안겨왔습니다. 지난 저우방 전쟁 시기도 그렇고
반세기 이상 계속되는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연전전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신께서 항일무장 투쟁식에 창조하신 명활한 전법과 전술이 그 계승이며 위대한 승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대한 백두의 전통만 있으면 우리 인민은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 역사만을 기록할 수 있다는 신심과 낙관을 가지게 됩니다. 답사자들의 이야기는 버천보 전투가 가지는 정치 군사적 의의가 결코 한 시대만을 대표하지 않으며 또 한 시대에만 극한돼서는 아니 될 영원한 투쟁의 진리라는 확신을 다시금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전엄과 행복을 건드리려는 자들은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가차없이 쓸어버리고야 말 멸적의 징벌 의지로 위엄찬 김정은 동지는 오늘의 빨치산 김대장의 힘을 역사의 땅 버천보는 소리쳐 미치고 있었습니다. 정녕 경야는 원수님께서 백두선구에 높이 올리신 혁명의 말발급 소리는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도전 침략 책동도 맞받아 뚫고 나가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끝까지 이어갈 불굴의 혁명 신념을 다시금 힘있게 선언한 오늘의 버천보 총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면 쓰러지는 것이 원수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위대한 영장을 모신 자주적 인민이며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지면 그 어떤 강적도 단매 쓰러뜨릴 수 있다는 바로 이것이 경야는 원수님께서 열어주신 백두의 칼바람 휘몰아치는 한겨울의 답사 행군길에서 다시금 새겨 앉게 된 마음이었습니다. 버천보는 오늘도 외치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거든 버천보의 불길처럼 원수들에게 무자비하라.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혁명의 총대로 쓸어버리라. 밤바다와 같이 움실거리는 군중 위에 태양처럼 높이 오르신 20대의 청년 장군 김일성 장군의 추상 같은 외침이 오늘도 하늘 땅을 진감합니다.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수의 머리 위에 불을 지르라.